그 페이스북에 5월 8일 날 쓴 글이에요. 네. 일단 생략하고요. 본인이 이제 그때 정경심 교수 구속 연장 안 되던 날이었고 첫 재파단 나가던 날이었는데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법정에서 전개되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는 이 반대 신문도 보도해 달라고 그랬을 때 딱 떠오르는 신문이 아주경제. 아주경제 맞죠? 저는 네, 맞습니다. 아시아경제랑 아주경제를 헷갈려요. 아주경제도 있고요. 아주경제. 잘하는 데가 아주경제도 있고 오마이뉴스도 요즘 잘하는 네, 편이고요. 오마이뉴스는 늘 그랬죠. 민중의 소리도 네, 민중의 있고, 소리 늘 그랬고. 또 내일신문이라고도 있긴 한데 내일신문도 일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 신문사의 기자들이 오전에 있는 검찰 신문만 보도하지 않고 오후에 변호인 반대 신문도 보도하기 때문에 다른 언론들이 100% 거짓 보도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 속으로 이게 처벌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언론이 무슨 법제적인 강제성은 없는데 오전에 검찰 신문만 보도하고 제목이 따옴표긴 하지만 마치 죄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네. 보도를 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3분의 2 언론이 빠져버려. 그럼 변호인들이 신문할 때는 똑같은 사람을 놓고 또 다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실제로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다르게 늘 조국 장관의 가족은 유죄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언론이 그 뭔지 모르겠어요. 검찰 대변지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굉장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제도권 언론을 보는 국민들은 조국을 이미 심증적으로 유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확증 편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은 심증을 다투는 데가 아니에요. 법원은 법적 판단을 하는 데예요. 증거에 의해서. 예,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가 아니에요. 도덕적 판단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줄 뿐이지 기본적으로 법적 판단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적 판단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검찰 시각의 확증 편향을 강요당한 제도 언론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공범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네. 조국 장관의 가족이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보도가 맞았음을 증빙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기자는 언론인은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객관적 전달자예요. 팩트 전달자. 그런데 이건 팩트 전달자가 아니라 검찰의 대변인 같이 검찰의 입처럼 움직이다 보니 지금 기자와 검사가 그냥 혼재돼서 일체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제4부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이런 구분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오전 11시 한 반쯤 되면 있잖아요. 네. 포털에 마치 조국 장관의 가족이 유죄인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가 떠요. 네. 그리고 오후에 변호인 반대 신문은 보도가 안 돼. 네. 계속 그 패턴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처벌감이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악의적 보도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채널A와 MBC 간의 형평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왜 이 형평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하는지. 그러니까 어처구니없는 알 길이 세상이 없습니다. 왔고 언론개혁은 검찰개혁하고 좀 달라요. 네. 뭘 막 제도화시키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사실 아니거든요. 부담이 되죠.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굉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맹폭할 거예요 언론들이. 예, 근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언 유착까지, 검언 유착 의혹까지, 그리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소설 쓰고 그 컨트롤 V 기사, 복붙 기사 이거 반복적으로 하고 누구 하나 찍어서 이즘에 보도하고 반인권적인 보도하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도 게이 클럽을 왜 제목에 등장시킵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언론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언론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놔둬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개혁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난제 중에 난제죠. 난제 중에 난제예요. 예. 어쨌든 정경심 교수는요, 14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제발 조국 장관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썼겠냐고요. 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쓰지 말아 주십시오.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어처구니가 없는. 근데 참 우아하죠. 네. 조국 교수는 되게 우아한 분이세요. 네. 말 표현이나 이런 게 네. 비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품격 있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놀라웠던 거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정경심 교수 재판하는데 실제로 검찰이 입증시킨 죄가 한 건도 없어요. 진짜 네.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죄를 만들려고 하는 검찰의 뇌피셜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표현은 내가 100% 자신 못하겠는데 99%는 죄가 없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이 페북글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검찰의 왜곡과 과장에 맞서 싸우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다 조국이 검찰이 왜곡했다고 했다. 그래갖고 왜곡만 갖고 흔들더라고요. 이 조국 교수는 검찰이 왜곡한 게 있고 과장했다는 거예요. 이 왜곡은 정말 좀 검찰도 솔직해지고 언론도 솔직해지십시오. 초기에 조국 내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더 씌워졌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첫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2명 사망 사건, 그것도 조국 내가 관련돼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사안이 공소장에 들어가나 한번 보자.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죠. 그다음에 애초에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조국이 대권 나가려고 대권 자금 마련하느라고 사모펀드 했고, 그래서 웰스 CNT를 통해서 전멸 등 사업, 광급 공사 싹쓸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공소장에 안 들어갔습니다. 까맣게 지워졌어 이제. 네, 그러니까 없어. 이런 거 다 왜곡 보도예요. 왜곡 보도. 그다음에 그 주가 조작 사기 가족 사기단. 이것도 왜곡 프레임이었잖아요. 이걸 왜곡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과장 부분은 입시 관련하여 그 당시에 입시 제도 하에서 조민 씨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했다. 그것을 불법으로.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조국 그 교수가 쓴 글이나 말을 보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무서운 사람이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런 사람도 검찰이 털면 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실 죄를 만드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그죠. 도덕적인 사건을 불법으로 만든 저는 그런 이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1일 날 조범동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횡령 사건이 됐어요. 이제는 이제 이 주가 조작 아니죠. 거기도. 이제 결국은 그 정경심 교수가 준 돈이 대여냐 아니냐, 네. 투자냐 대여냐 이런 거였는데 그냥 빌려줬다는 것이 끝까지 재판상에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고 네. 조범동 입장에서도 이거를 왜 문서상에 뭐 일종의 뭐 투자인 것처럼 했느냐에 대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조범동 입장에서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나한테 빌려준 돈이 맞다 이렇게 투자가 되면 이제 그게 마치 여회장 뭐 건 해가지고 마치 정경심 교수가 그 실질적인 실소유주고 막 주가 조작하고 막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던 검찰이 판판이 지금 재판에서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회장이란 단어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사실은 역으로 조사해야 될 것 같은 게요. 그때 여회장으로 불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법정에서는 여회장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 없다가 주예요. 이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요. 사건과 무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대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조범동을 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검찰발 뉴스가 또 있었어요. 마치 정경심을 막 엮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조범동과 관련한 그 수없이 많은 보도들이 지금 이 조범동의 법정 진술과 배치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동안의 언론은 뭘 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검찰발 받아쓰기만 했죠. 그죠.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검찰도 언론에 난 보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범동의 핵심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탈세를 목적으로 편법으로 동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한테는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빌려준 거고
그 이자 우리나라가 그 이자 받을 수 있는 최고 그 구간이 있거든요.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한 것뿐이죠. 익성이 당시에 펀드 회사가 필요했다. 그 과정 속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여윳돈이 있다고 우연찮게 이야기를 했고 돈 투자 유치 능력, 그러니까 투자 유치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때부터 익성 이모 회장이 완전히 패밀리로 인정해줬다. 요거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마치 무슨 이 펀드의 소유주가 되는 실소유주. 것처럼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은 아니다. 정경심 교수는 사실 조범동한테 약간의 사기를 당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친척한테 돈을 가져왔으면서 이걸 대단한 유치 능력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조국 장관 내 가족 그 수개월 동안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아예 안 한다는 게 범죄성이 난 너무 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요. 뭐예요? 언론개혁 그래서 전문가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보방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인 왜곡과 관련하여 뭐 이게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의적인 왜곡의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강욱 당선인 있잖아요. 그 최강욱 당선인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4월 20일 그러니까 당선되고 곧 각종 악의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라임 자산 운영에 1조 원대 사기 사건에 청와대 과거 행정관이 연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과거 행정관이 연루되었는데 청와대가 이 사람을 설렁설렁 감찰하고 봐줬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최강욱 당선인이 그냥 직방 이거 다 허위 왜곡이다. 감찰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 이후에 행정관과 관련한 감찰 관련해서 똑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하면 그때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악의적 왜곡이다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기사를 썼을 때. 예, 이런 의미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악의적 왜곡이라는 걸 고소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보방지법이란 뭐냐면 오늘 윤미향 님과 정의기억연대를 공격하는 조선일보 일명 기사 있잖아요. 3,333만 원 뭐 어쨌든 그런 기사 있잖아요. 그 기사가 허위로 밝혀져도 지금은 언론중재소송에 가도 반론이나 정정보도는 저 뒷면에 지금 그 일면에 한 10분의 1 크기로 밖에 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보를 진실로 알고 진실은 몰라요. 이럴 때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서 적어도 오보의 2분의 1, 최하 2분의 1 이상으로 오보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같은 면에 실른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이게 오보방지법의 핵심이에요. 지금은 코딱지만하게 싫잖아요. 네. 정정을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오보방지법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서 그 오보에 대해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했을 때 그 크기를 오보와 같은 크기로 같은 면에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도록 하는 게 오보방지법입니다. 참, 어쨌건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검찰은 지금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했다라고 전제로 증인신문을 해요. 근데 투자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얼마나 허술하면 이런 짓거리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겨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국 장관 내 가족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사퇴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지하철에서 가방 먼저 던졌는데 그 가방 먼저 던진 상태에서 그걸 어느 것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사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건이 하나 첫 번째 입시비리라고 하는 뭐 표창장 위조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인턴 증명서에 무슨 제일 논문이나 이런 것들 다 사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게 하나도 나온 게 없고. 그게 조국 교수가 과장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죠. 하나 게 나온 게 없고. 이게 지금 조범동 건에서는 사모펀드 이야기인데 사모펀드의 지금 핵심 피고인이자 증인인 조범동이 아니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는 사실 자기 피해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이 바로 요거. 요거고. 나머지
조국 장관이 지금 뭐 유죄수건 등 해가지고 직권 남용했다 이런 건들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직권남용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돼야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그쵸.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감찰 종료라는 데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얻는 이득이 없어요. 네, 종료 후 처리 문제인데 네. 그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보기에 무조건 검찰로 가져와야지 만족하겠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보기에는 조국 전 수석의 경우는 이건 해당 기관, 그를 파견한 해당 기관에 조치를 취하면 되고 공무원으로서 가장 최악이 옷 벗는 거거든요. 옷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감찰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보면 이렇게 한 서너 개밖에 없는 죄목을 뭐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 막 몇 가지를 쪼개요,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들 위에 있는 그 죄들이 사실상 거의 무죄에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는 네. 언론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가끔씩 들어와가지고 뭔 소리냐 조국 내를 왜 실드치냐 하는 저쪽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할 수 있는데 니들은 오전 보도만 봤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확증 편향이다. 네. 그래서 지금 언론도 서서히 태세 전환을 해줘야 돼요. 왜냐? 그 확증 편향에 빠진 분들이 한꺼번에 이 확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좀 그 사실 보도 쪽으로 언론이 좀 틀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럼 뭐 알고 계시는 깨시민들은 상관없지만 확증 편향에 언론에 의해서 빠진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언론이 서비스는 해야죠. 예, 최소한의 서비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여기 이제 악의적 보도라고 네, 보는데 네. 조국 장관의 청문회를 들어가기 전에 왜 여기다가 지금 그 여기 코링크 P가 뭐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출자 증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데 대해서 항의성 질책을 받았다 이러면 마치 정경심 교수가 뭐 뭔가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뉘앙스만 보도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봐야죠. 그리고 동생의 이름이 적힌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 뭐 굳이 동생 이름까지 넣냐. 그 이야기할 수 얘기 할 있는 수 거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게 뭐 숨기려고 한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만약에 청문회 자료에 필요한 게 예금까지가 포함돼 있다라고 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걸 왜 넣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왜 넣냐? 마치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그 조카한테 마치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 보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문을 진행하는 검찰이 일단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의 질의와 그 응답 내용을 주로 보도하는 언론이 같이 악의적으로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아주 잘 그 조문을 만들어서 이런 식의 편향적인 태도까지 넣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아직은 뭐 반복성까지. 아직은 그 기성 매체들의 영향력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옛날에 비하면 엄청 줄어들긴 했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유튜브나 이런 뭐 팟캐스트나 SNS가 없었다면 조국 장관의 가족 그냥 유죄 끝이에요. 당연하죠.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 예, 매장되고 극한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한 20년 후에 다시 재심 청구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 80년대에 막 그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뿐만 소름 아니라 끼치고. 저는 그 유튜브 1인 미디어 유튜브와 촛불 집회가 없었다면 180석 총선 승리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한 축이 무너져 버렸을 이미 것 깨어 같아요.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일이라고 네, 보고. 네. 자, 어쨌건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은 뭐 그러니까 하도 많은 제목을 걸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1000분의 1도 안 되는 유죄가 날 수는 있겠으나 대개 보면 완전 무죄, 전부 무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렇게 쪼개서 막 쪼개서 기소하는 이유는 재판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쪼개서 14가지인데 14가지 전부 무혐의, 무죄다. 그거 엄청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라도 유죄 나오라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요. 쪼개기, 기소. 검찰의 전략이죠, 사실은. 검찰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봐, 유죄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판사가 바뀌는 과정 한번 보세요. 정경심 교수 초기에 맡았던 판사가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인 재판을 이끌어 나가니까 그 판사에 대하여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서서 고발을 해요. 그럼 검찰이 수사해요. 그러면 언론이 받아요. 그래서 그 판사가 정경심 교수 봐주기 재판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재판부가 교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판사님들이나 사법부도 조중동의 영향력에 너무 안 끄달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판사가 검사보다 더 높은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죠. 형식적으로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은 검사가 판사한테 쌍욕하는 경우도 있대요, 직접. 그러니까 얼마큼 우리나라가 검사 공화국이었는지가. 그 문자 같은 것도 막 쌍욕으로 보내고 그런대요. 근데 사실 판사는 남의 계좌를 쉽게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검찰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갖는 힘은 영장 발부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장 발부를 안 해주는 것도 1대1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은 이번에 확인했듯이 언론과 친하시잖아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검사는 기소만 하는 공무원. 네, 딱 그렇게 그랬으면 만들어야 좋겠어요. 돼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